발표를 진행하게 된 정박묵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지금 치과 의료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리액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넥스트.js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제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좀 학습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찾아보다가 여기 좋은 커뮤니티가 있게 돼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음 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 발표해 주신 선아님께서 워낙 발표를 잘해 주셔 가지고 저도 이걸 마치고 나서 한번 정리해 주신 걸 좀 더 참고를 해 보려고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보고 인제 실습을 하면서 좀 노트에다가 인제 뭐 필기했다든지 했던 것들 새롭게 알았다 싶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봤는데 한번 간단하게 시작을 해 볼게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좀 최대한 빠르게 좀 넘어가고 확인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Next.js는 파일 기반 라우팅을 따른다는 거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Next.js CB나 그때하고 약간 좀 모양이 좀 폴더나 그런 파일 정의한 이름 구조가 많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뭐 루트 경로에 B 그 안에 뭐 이제 예하고 된 지금 여기 보시면 페이지나 레이아웃, 파운드, 에러 코딩 같은 이름이 딱 정해져 있는 예하고로 된 파일들을 가지고 이제 뭐 중첩 라우팅 하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Next.js는 서버 컴포넌트로서 작동이 되고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일반 나 리액트를 사용할 때처럼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하려면 안에 유즈 클라이언트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업했던 그거를 이제 캡처 한번 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앱 경로 안에 이제 뭐 커뮤니티 밀 밀드 안에 뭐 중첩 경로로 뭐 쉐어가 있을 수도 있고 중첩 경로로 저렇게 이제 대괄호를 넣어. 잘 들리시나요? 저 혹시 발표 시작할 때쯤에는 안 끊겼었는데 중간부터 끊기기 시작했는데 혹시 달라진 점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네. 지금 괜찮은가요? 네. 큰일 잘해야 되는데.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경로가 다음과 같이 인제 표시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인제 새롭게 인제 경로를 폴더로 인제 정의를 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인제 루트 레이아웃은 이제 페이지에서 그 앱 경로 안에 최상단에서 레이아웃 JS라는 예약어를 가진 파일을 지정을 해서 그 안에 인제 HTML 뼈대나 스타일을 잡기 위한 어떤 레이아웃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헤드 태그는 불필요해서, 왜냐하면 메타데이터라는 예약어를 가진 어떤 상수를 가지고 메타 태그 등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이제 밀즈 안에 뭐 어떤 다양한 뭐 식사들이 이제 뒤에 인제 올 수 있겠죠.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인제 동적 경로라고 하는 건데, 이 동적 경로 환경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제 블로그 그리고 인제 대괄호 스퀘어 브래킷을 사용을 해서 이걸 인제 동적 경로를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고 그 동적 경로를 위한 페이지에서 그 컴포넌트가 어떤 파라미터를 받는지 확인을 해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인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고. 네. 그 파람스에는 URL에 인코딩된 키가 들어 있어요. 아이고야. 보이시나요? 아 네. 음. 그래서 인제 같은 경로 내에서 하위 경로에 동적 경로랑 정적 경로가 동시에 들어 있으면은 그럼 얘도 동적 경로로 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의를 보니까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음
뭐 애플이다 하면은 애플이 정적 경로로 돼 있으면 동적 경로를 보지 않고 정적 경로로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먼저 우선시한다는 점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페이지랑 레이아웃이랑 함께 인제 쌍으로 이렇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같은 인제 한 쌍이고, 레이아웃은 페이지를 포장해 주는 포장지라고 이해하니까 쪼끔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상단 앱 경로에 있는 레이아웃 외에도 인제 중첩된 경로 내에서도 레이아웃이 정의가 되고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레이아웃에 인제 커스텀 컴포넌트 폴더가 추가되는데, 요 강의에서 인제 말을 하길 뭐 컴포넌트 폴더의 경로는 어디에 둬도 상관이 없는데 가급적이면 앱 경로 바깥에 인제 최상단으로 위치를 시키는 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인제 뭐 넥스트 이미지를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고 인제 일반 이미지 태그를 사용을 했을 때 인제 어떻게 하는지를 인제 한번 정의를 적어 본 건데요. 이거는 인제 뭐 임포트한 이미지 객체를 인제 그대로 그 이미지 태그에 src 속성에 넣는 게 아니라 객.src로 접근을 해야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엔 이제 넥스트JS 디자인을 할 때 인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글로벌즈 CSS를 노트 상단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은 인제 넥스트JS를 처음 설치할 때 테일윈드를 CSS를 설치할 때를 물어보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스타일드 컴포넌트 사용을 했고, 개인적인 프로젝트 할 때는 테일윈드를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CSS 모듈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처음 봤던 방식인 것 같아서 쪼끔 더 적어 봤는데, 이게 CSS 파일에다가 적는 코드는 뭐 일반적으로 적는 코드랑 동일한데, 이게 CSS 파일에 그런 특정한 그 이름을 지정을 함으로써 메인 헤더면은 메인 헤더 module css로 이 특정 컴포넌트로 이게 스타일 정의된 어떤 코드들이 스토킹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를 해 놨고, 인제 사용 방법, 인제 헤드 모듈의 CSS에서 임포트한 어떤 클래스들을 클래스 네임에 연결을 해 주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해 봤고, 그다음으로는 그 넥스트.js 이미지 컴포넌트를 통한 이미지 최적화인데, 이제 기본 이미지 태그를 쓰는 거보다 넥스트.js에서 제공을 해 주는 그 이미지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 더 최적화된 방식으로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근데 인제 사용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그 기본 HTML 그 기본 이미지 태그를 쓸 때랑 하고는 달리 임포트한 이미지 객체를 src 속성에 그대로 넣는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넥스트JS 공식 문서에 있는 그 이미지 옵티미제이션 내용을 보면은 얘는 인제 그대로 인제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해 왔는데, 이미지 최적화를 해 오고 인제 뭐 이미지가 로드될 때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이동되는 걸 방지하고, 이미지 사이즈가 인제 지정되지 않아도 그 뷰포트에 맞게 인제 적합한 크기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제 설정을 해줄 수 있고, 같은 이런 인제, 그리고 좀 전에 인제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 그 플레이스 홀더에 블러를 설정을 해 주면은 요 고런 거 사용할 수 있다라는 또 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 강의를 보면서 요게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나름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인제 기존에 저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 리부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라는 이름으로 대변이 되고, 그리고 서버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를 인제 정리를 해 봤는데, 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그 위치가 브라우저고, 위치랑 렌더링 시점이 인제 클라이언트에서 실시간 렌더링이 되고요. 네네. 예. 이게 제가 인터넷이 안 좋은가 봐요.
네. 네. 혹시 진행해 볼까요? 어떻게 잠시만요. 음. 혹시 마이크 근처에 선풍기가 있진 않으시죠? 예. 그런 거 켠 건 없는데 이게 묵 자체가 이게 팬이 세게 도는 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허. 이런. 아 예. 그렇게 해 볼게요. 네. 저는 네. 네. 잘 들리실까요? 아유 네네네. 예. 다시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컴포넌트의 차이를 정리를 했는데 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되고 서버 컴포넌트는 이제 서버 측에서 미리 렌더링을 하고 사전 렌더링을 한 HTML을 클라이언트에 전달을 해 주면 클라이언트에서 그거를 이제 뭐 클릭이라든지 기타 함수들을 이제 브라우저에다가 수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어 잠시만요. 네. 그리고 데이터 패칭은 클라이언트에서는 패치나 악시오스 등을 사용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유즈 이펙트 같은 거 안에서 인제 이런 패치나 악시오스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고 난 뒤에 인제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식이면 서버 컴포넌트는 서버 컴포넌트 내에서 직접 데이터를 패칭을 할 수가 있고 SEO 친화성 같은 경우는 어떤 인제 웹페이지를 우클릭을 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보면은 일반 리액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마 div id는 루트고 빈 HTML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넥스트.js의 서버 컴포넌트는 그것 대비해 대부분 파일이 꽉 차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인제 SEO가 그 검색 엔진 크롤 봇이 그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인제 SEO 친화성이 낮다고 하는 게 그 이유고요. 그리고 넥스트제이스 서버 컴포넌트는 그게 이제 친화성이 높아서 미리 렌더링이 되니까 검색 엔진이 좀 더 친화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제 초기 로드 속도는 클라이언트에서 모든 자바스크립트 번들을 다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 서버 컴포넌트에 비해서는 느릴 수가 있어요. 서버 컴포넌트는 초기에 그런 사전 렌더링된 파일을 미리 서버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코드 분할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필요한 경우 번들링 및 코드 분할이 가능하고 이 경우는 뭐 각각 컴포넌트를 뭐 한 번에 받지 않기 위해서 레이지를 걸어서 위에 인제 임포트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서버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서버 측에서 미리 사전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클라이언트에 인제 전송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태 관리는 뭐 클라이언트 측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쓰고 서버에서는 서버 측에서 초기 상태를 설정하고 뭐 클라이언트로 전달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용 시기는 그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거나 저희가 뭐 클릭을 한다든지 사용자가 뭔가 액션을 하는 그런 콘텐츠가 중요한 경우 그리고 인제 이런 이벤트에 즉각 반응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서버 컴포넌트 측에서는 초기 로드 시간이 중요하고 SEO가 중요할 때 그때 인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도 공식 문서에서 캡처를 해 봤는데 어떤 경우에 서버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어떤 컴포넌트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한다라는 걸 인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걸 사실 보기 전에는 그럼 서버 컴포넌트가 돼 있으니까 서버 컴포넌트가 무조건 좋은 거니까 얘만 써야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읽어 보다 보니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요게 인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넥스트.js에서 이제 서버 컴포넌트랑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같이 사용하려고 하면 그 서버 컴포넌트에서 인제 하위로 자식 요소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하려고 하면 자식 요소를 둘 수 있는데 그 반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서버 컴포넌트를 자식 요소로 둘 수가 없고요. 근데 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별도로 빼서 서버 컴포넌트를 칠드런으로 넘겨주고 난 아래와 같은 방식은 또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 요게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요건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지 그건 조금 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효율적인 사용인데, 그 강의에서도 제가 봤듯이 컴포넌트 트리를 최대한 내려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헤더 컴포넌트가 있으면 뭐 헤더 컴포넌트에 어떤 특정 뭐 버튼이나 어떤 패러그래프 이런 모달을 클릭했을 때 이 액션 자체 때문에 전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전체 헤더를 모두 클라이언트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조금 더 잘게 쪼개서 하위로 내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변환을 해주면 이런 대부분의 트리 컴포넌트는 서버 컴포넌트로서의 어떤 이점을 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약간 큰 틀은 서버 컴포넌트로 개발을 하고 안에 동적인 컴포넌트를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강의에 보면 이제 Better SQLite 3가 있는데 요거를 저도 이제 따라 해봤는데 이게 기본적인 뭐 SQL 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찾아볼 수 있지만은 약간 조금 생소한 느낌이더라고요. 요런 부분을 잘 해본 적이 없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엔드를 학습해야 되는 방법을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려면 분명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서버 컴포넌트에서 데이터 패칭을 할 때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뭐 유지 이펙트나 패치를 사용하는 거 그런 거 없이 바로 데이터 패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호출하는 API 요청이 프로미스를 리턴을 하면 서버 컴포넌트 앞에 async라는 키워드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라고 차이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기본 유즈 이펙트로 데이터를 패칭할 때 다른 페이지를 이동하고 다시 페이지를 다시 돌아왔을 때 캐싱이 되지 않아서 로딩을 다시 하고요. 물론 이 경우에는 리액트 쿼리라든지 다른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캐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Next.js에서는 사용자가 들어간 페이지들을 다 캐싱을 하니까 첫 패치 이후에 다른 페이지 이동 후 다시 페이지를 접근했을 때 로딩 없이 화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딩 상태를 처리하는 방법도 아까 설명드린 그 로딩이라는 예약어로 된 파일을 앱 루트 상단에 작성을 하면 저녁에 어떤 로딩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컴포넌트를 처리를 할 수 있고, 혹은 개별 이제 경로마다 상세 페이지에 특정 로딩을 처리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서버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그 하나의 컴포넌트 안에서 잠시만요. 네. 그 데이터 패칭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코드로 인해서 정적으로 있는 특정 엘리먼트들도 같이 로딩이 되면은 뭔가 비효율적이다 해서 이제 저희가 하나의 컴포넌트 안에서 이미 이제 실험해 보셨겠지만, 코드를 작성해 보셨겠지만 하나의 컴포넌트 안에서 데이터만 패칭하는 컴포넌트를 따로 분리를 한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컴포넌트를 작성을 해주고 그거를 서스펜스로 감싸준 다음에 폴백에 이제 로딩 페이지 컴포넌트를 프롭으로 넘겨주면 어떤 이 폴백은 이제 일부 데이터 또는 리소스가 불릴 때까지 로딩을 상태를 처리를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처리는 에러.js를 사용을 해서 앱 경로 최상단에 정리를 해줄 수도 있고 특정 경로에 정의를 해줄 수 있는데, 이 에러 컴포넌트가 밟는 프롭은 에러라는 속성 값이 있어서 그 안에 정의된 뭐 리턴된 에러 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요거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오류를 잡아야 되니까 파일 상단에 use client라는 예약어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not foun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자가 어떤 파일
그 URL을 잘못 입력해서 올바르지 않은 URL을 입력을 해서 페이지를 요청했을 때 이제 기본적인 not found 페이지가 보여지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앱 경로 최상단 또는 특정 중첩 경로 내에서 not found라는 파일을 생성을 해서 컴포넌트를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떤 데이터를 패칭을 해와서 사용자가 동적 경로를 잘못 입력했을 때 데이터를 못 찾아와서 응답 데이터가 undefined인 경우에 어떤 조건문을 걸어서 not found를 저것을 호출을 하게 되면 저것을 호출한 컴포넌트에서 가장 가까운 not found 파일을 찾아서 호출을 해서 화면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제출을 위한 서버 액션 소개 및 사용 방법.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신기했었는데요. 이 기존에 이제 리액트로만 사용할 때는 뭐 폼 태그에다가 onSubmit 핸들러를 연결해서 이제 인풋이 여러 개가 있으면 거기에 뭐 이벤트 타겟 밸류를 이제 막 셋 스테이트로 저장을 해서 그거를 다 모았다가 뭐 백엔드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쉽게 하면 뭐 리액트 훅폼을 사용을 해서 하는 방식. 이렇게 익숙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생소하고 신기했던 게 그 아까도 발표하신 분께서 말씀 주셨겠지만 그 함수 안에 use 서버라는 걸 명시를 해주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줬다는 거는 서버 액션을 생성하는데 이게 서버에서만 함수가 실행되게 보장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이 서버 액션 함수를 폼 태그의 액션 이 함수를 연결해주면 이제 사용자가 폼을 제출하면 Next.js가 요청을 생성해서 그 Next.js 서버로 이제 보내게 된다고 해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신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안에 컴포넌트 안에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뭐 유지 보수나 혹은 보안적인 걸 어떤 정보를 숨긴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이제 경로에 개별 파일로 상단에 유즈 서버를 써주고 그 내부에 이제 서버 액션 여러 함수들을 생성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익스포트,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면 좋다라고 이제 강의에 돼 있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유즈 폼 스테이터스를 이용을 해서 그 양식을 제출 상태를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출은 했는데 뭐 로딩을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싶을 때 사용자가 어느 기다리는 시점을 이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폼을 요청을 하고 있을 때 유즈 폼 스테이터스에 있는 펜딩이라는 값으로 펜딩 상태이면 로딩을 보여주고 펜딩이 아니면 이제 버튼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서버 액션 응답 및 유즈 폼 스테이트 작업하기라는 것에서는 이제 그 응답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할 때 에러를 던지면은 응답 입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습했던 그 폼에서 입력값이 유효하지 않을 때 throw new 에러를 던지면 Next.js는 제일 가까운 에러 컴포넌트를 찾아서 화면에 보여주는데 사용자 경험에서는 그렇게 보여주기보다 폼 화면에서 뭐 에러 메시지나 얼럿 등이 보여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서버 액션에서 입력값이 유효하지 않을 때 약간 직렬화가 가능한 객체 메시지로 invalid input이다라는 걸 이제 리턴하도록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렬화가 뭐냐면 약간 데이터 스토리지 문맥에서 어떤 데이터 구조나 오브젝트 상태를 동일하거나 다른 컴퓨터 환경에 저장하고 나중에 재구성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인데 요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직렬화에는 제이슨의 스트링지 파이가 있고 역직렬화에는 제이슨의 파스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유즈 폼 스테이트 훅을 통해서 요런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이제 뭐 첫 번째 인자는 뭐고 두 번째 인자는 뭐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하나가 유즈 폼
이게 아마 유즈 폼 스테이트가 아니고 다른 거일 텐데 유즈 폼 스테이터스 네. 요게 유즈 폼 스테이터스고 네. 요게 유즈 폼 스테이터스고 요건 이제 유즈 폼 스테이트인데 제가 잘못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Next.js 캐싱 구축 및 이해에서는 이제 처음에 얘를 npm run 빌드를 해주면은 Next.js 앱이 배포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서버에 배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npm start를 하면 로컬호스트 3000으로 동일하게 열리지만 보다 개발 환경보다는 더 최적화된 코드로 서버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해봤을 때도 알 수 있었지만 npm run 빌드에서는 Next.js가 실제로 앱에서 사전 생성될 수 있는 모든 페이지를 사전 렌더링하고 생성을 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동적 페이지가 아니게 돼서 이 캐시 유효성 재확인을 위해서 사용자가 폼을 제출한 뒤에 서버 액션에서 revalidate pas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면 사용자가 폼을 작성을 하고 그 밀즈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입력한 항목이 안 보이지 않고 그대로 새로 이제 캐시가 이제 그게 초기화가 되면서 새로 이제 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는 발표 이상입니다.